미생물 마이크로브 헌터스 사냥꾼 폴드 그루이프 지음 2mm나 옮김. 파스테르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이어서 참 파스텔이 성격이 좀 뭐라 할까 좀 반항적이라 할까요? 그런데도 디마 교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충실하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누이의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현미경과 열정적이며 그를 숭배하는 3명의 조수들과 함께 짐을 끌었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누이를 죽이면서 프랑스 남부를 파멸시키고 있는 유형병 속으로 들어갔다. 포대기에 쌓인 아이보다도 누이와 누이의 병에 더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알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파리스는 누이는 실을 뽑아서 스스로를 감아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번데기는 나방이 되어 알을 낳고 그 알은 다음 해에 부화해 새로 태어난 어린 누이가 된다는 것도 알았다. 누이의 사육사는 그의 무지함에 불쾌해하면서 누이를 죽이는 것은 미립자 병이라고 했다. 병든 누이는 후추 같아 보이는 작고 검은 점들이 온 몸을 덮는다. 파스텔르는 그 병에 대해 수천 가지 이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병든 누이의 몸에 생기는 작은 후추 같은 반점이 유일한 사실이었다. 그것은 현명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사고구체였다. 그런 다음 가족들이 자리도 잡기 전에 파스텔르는 현명을 준비했다. 파스텔은 강기석의 카누가 안전한지에 관심도 없이 낚시줄을 들이우는 송어 낚시광과도 같았다. 현미경으로 병든 누이의 몸을 보기 시작했는데 특히 작은 소구체를 열심히 관찰했다. 성급히 그 소구체들이 질병의 확실한 표시라고 결론을 내린 그는 알리에 도착한 지 15일 만에 농업위원회를 소집해 말했다. 나방이 알을 낳을 때 수컷과 암컷을 따로 분리하십시오. 짝짓기를 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게 한 후에 수컷과 암컷을 작은 판 위에다 핀으로 고정시키십시오. 그것들의 배를 갈라 피부 및 지방 조직을 조금 떼내어 작은 소구체들이 들어있는지 현미경으로 조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그 알은 깨끗한 것이고 다음 해 봄에 새로운 누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사람들은 반짝이는 현명을 보고 불평했다. 우리 농부들은 저런 기기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새롭고 유행하는 기기를 의심했고 믿지 않았다. 그때 파스텔의 내면에 있던 외판원이 표면으로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실험실에 있는 8살짜리 계집아이도 이 현미경을 손쉽게 다룰 수 있고 이 작은 소구체들을 완벽하게 찾아냅니다. 그런데 당신들 같은 어른들이 현미경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위원회는 고분고분하게 현미경을 구입해 그의 지시를 따르려 했다. 그 후에 파스텔르는 바쁜 날들을 보냈다. 그는 이 비극적인 누이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하고 농부들에게 현미경 사용법을 가르치고 서둘러 실험실로 돌아와 조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조수들에게 자신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복잡한 실험들을 하도록 지시했다. 저녁에는 편지 답장과 과학 논문 그리고 강연 내용을 아내에게 받아쓰게 했다.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는 다시 이웃마을로 가서 절망적인 농부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열변을 토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음 해 봄에 그의 거품이 터졌다. 봄이 되어 누이들이 뽕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가 누에 꽃을 만들 무렵에 재난이 발생한 것이다. 그가 농부들에게 자신있게 한 예언은 틀렸다. 정직한 농부들은 악마 같은 소구체가 없는 건강한 알을 얻기 위해서 눈을 현미경에 붙이고 나방을 골라냈다. 그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알에서 누에가 부화했다. 슬프게도 그것들은 비처마리만큼 자라지 못했고 잘 먹지 않았으며 이상하게도 허물을 벗지 못했고 병들어 오그라들고 죽어버렸으며 뽕나무 가지 바닥에서 매음드는 게으른 벌레들이었다.
세상에 아름다운 숙녀들이 신는 실크 스타킹 따위는 관심도 없었다. 불쌍한 파스테르. 그는 누이의 산업을 구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지만은 무엇이 진짜로 누이를 병들게 하는지 찾아낼 시간이 없었다. 명예는 그에게 단지 구세주가 되려고 유혹했다. 명예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실험하여 진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누이의 제배업자들은 절망적인 웃음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파스텔을 심하게 공격했다. 그에게는 암흑기였다. 그는 더 열심히 일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파스텔은 나뭇가지를 잘 타고 올라가서 우아한 꼬치를 만들고 있는 노예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작은 소고체들이 떼를 지어 있었다. 이번에는 가지에 붙어서 설사를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노예들을 관찰했다. 소고체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 소고체들이 누에병과 관련이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들이 와서 실험용 노예들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불쌍한 디클로마이어 그리고 제흔에는 밤새 번갈아가면서 그 약탈자들을 잡아야 했다. 다음날 새벽 서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동틀 무렵부터 모든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다. 파스테르 부인과 아이들까지도 뽕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정령걸음을 쳤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알력 의자에 맡기고 앉아 그의 방법으로 누이의 알을 골랐다가 전 재산을 잃은 성난 누이의 제배업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 우울한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된 누이의 실험에 대한 본능, 그것은 기회의 예신이었다. 그를 구원했다. 이제 겨우 건강한 누이들을 모아놓았다. 병든 누이의 분비물을 묻힌 뽕나무 잎을 먹이면 건강한 누이들도 죽게 될까?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렇게 시도하자 건강하던 누이들이 확실히 죽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였다. 실험은 다시 실패했다. 후추 같은 점들로 뒤덮여 25일 만에 천천히 죽는 미립자 병 대신에 이 실험의 노예들은 몸이 말리면서 72시간 만에 죽었다. 그는 실망하며 실험을 중단했다. 충직한 조수들은 파스테르를 걱정했다. 왜 실험을 다시 해보지 않을까? 마침내 제헌에는 노예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랑시엔으로 떠났고 파스텔은 확실한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에게 편지를 써서 그 먹이 실험을 거기서 해보라고 했다. 제헌에는 건강한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다. 파스텔을 어떻게 생각하던 제헌에는 작은 소구체들이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기생체이며 노예를 죽이는 범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40마리의 건강한 노예에게 병든 노예가 먹은 적이 없는 신선한 뽕잎을 먹였다. 이 노예들은 27개의 훌륭한 고치를 만들었고 그 고치에서 나온 나방에는 소구체가 없었다. 그는 병든 노예를 뭉개서 뽕잎에 문지른 다음 그것을 노예에게 먹였다. 노예들은 서서히 죽어갔고 몸은 후추 반접으로 덮였으며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소고체들이 가득했다. 병든 노예를 문지른 뽕잎을 막 꼬치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노예에게 먹였다. 그 노예는 살아서 고치를 만들었지만 그 고치에서 나온 나방들은 소고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나방의 알에서 나온 노예들은 병에 걸렸다. 재헌에는 성분했다. 밤에 현미경으로 관찰해버린 노예들이 죽어가면서 소고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었다. 그는 더욱 흥분했다. 재헌에는 그 파스텔에게 알렸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작은 소고체들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들은 기생체입니다. 그것들이 누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재헌이가 옳다는 것을 파스텔이가 확신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드디어 그것을 이해했을 때 순식간에 급습해 다시 한번 위원회를 소집했다. 그 소고체들은 병의 증상일 뿐 아니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소고체들은 살아있으며 증식하고 나방의 체내 어디든 들어갑니다. 우리가 실수한 부분은 나방의 일부분만 검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방의 복부 아래만 검사했습니다. 전체를 갈아서 모두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고체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그 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다음 해 그들은 멋진 실크를 생산하는 훌륭한 누이를 갖게 되었다. 파스텔은 이제 미립자 병의 원인인 작은 소고체가 누이의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여러 곳에 가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누이를 병든 누이가 더럽힌 뽕잎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고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의 사망을 예상해 새로운 실험실의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살기로 결심했다.
몸의 한편이 마비되었고 평생 동안 불편한 몸으로 지냈으나 스마일 박사의 책 네 스스로를 도와라를 진작에 읽고 나서 장애를 딛고 일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침대에서 쉬거나 해변의 휴양지로 가야 할 때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서 쩔뚝거리며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탔다. 그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누예병 연구는 끝내지 않은 것은 죄라고 분연히 외치면서 말이다. 엄청난 선전이라고 비꼬는 소수의 심줄근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프랑스인들이 그를 칭송하고 숭배했다. 6년 동안 파스테르는 누이의 질병과 씨름했다. 그가 밀입자 병의 원인을 알아내자마자 그 불행한 작은 동물들이 일으키는 또 다른 병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그 새로운 병의 원인 미생물은 훨씬 더 빨리 찾아냈다. 파스테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디마의 목소리는 기쁨에 젖어 있었고 알레시의 시장은 위대한 파스테르의 황금 동상을 세우고자 하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이제 45살이었다. 45살? 한창 젊었네. 그는 잠시 동안 우쭐해 있었다. 하나님과 재언의 도움으로 너의 산업을 구한 그는 이제 영광되지만 실현될 수 없는 곳을 향해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그의 신다운 지능이 볼 수 있었던 어떤 면에서는 진실한 통찰력이 있었다. 그는 누이의 질병에서 인간의 비애로 자신의 예술가적인 눈을 돌렸다. 고통받는 인류에게 희망의 트럼펫 소리로 들렸다. 만약에 자연 발생설이 틀리다면 지구상의 기생충을 일으키는 질병을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870년 추운 겨울날 파리가 포위되자 파스테르는 연구실을 떠나서 지라 산맥에 있는 옛날 집으로 가야만 했다. 그는 하사관이었던 아들을 찾아서 처량하게 전쟁터를 헤맸다. 거기서 그는 독일에 대한 엄청난 증오에 휩싸였다. 그는 전문가이면서 애국자였다. 내가 쓰는 모든 논문 표지에 프러시아의 증오를 복수라고 쓸 것이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는 훌륭하고 충실한 프랑스인이었다. 그런 다음 정말 어리석게도 복수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프랑스 맥주가 독일 맥주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은 그는 프랑스 맥주를 독일 맥주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했다. 프랑스 맥주가 다른 나라 맥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아니 맥주의 황제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프랑스의 큰 양조장들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다. 양조장의 대가에서 제일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들까지 모두에게 맥주통이 청결한지 물었다. 그는 영국에 가서 영국 흑맥주를 만드는 붉은 얼굴의 예술가들과 베스와 버튼의 훌륭한 맥주를 만드는 양조업자들에게도 조언을 했다. 동그란 효모가 발화하고 알코올을 잘 만들고 있는지 수천 개의 맥주통을 현미경으로 조사했다. 가끔씩 전에 신포도주에서 본 것 같은 종류의 미생물을 발견했고 그는 양조업자들에게 맥주를 가열하면 그것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렇게 하면 먼 곳까지 맥주를 팔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맥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양조업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들의 투자가 어떻게 수천 배의 보답을 받을 것인지 설명했다. 그 돈으로 사범학교의 낡은 실험실을 멋진 고리통과 반짝이는 기구들로 빛나는 작은 과학적인 양조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일광적으로 일하던 중간에 파스테르는 맥주에 대한 연구가 점점 싫어졌다. 그는 담배 연기를 몹시 싫어했고 맥주 맛도 싫어했다. 유감스럽게도 훌륭한 맥주 과학자가 되려면 맥주 맛을 잘 감정할 수 있어야 하였다. 그는 단순히 맥주통을 나쁜 생물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양조 기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파스테르는 코를 찌푸리면서 콧수염을 맥주 거품 속에 담갔다. 그리고 실험실의 아름다운 통에서 생산된 생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나 그는 맥주가 싫었다. 좋은 맥주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모든 맥주를 싫어했다. 그의 절친한 친구인 물리학 교수 베르탱은 파스테르가 맛이 없다고 비난한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입맛을 다시며 웃었다. 심지어는 젊은 교수들조차도 뒤에서 낄낄거렸다. 파스테르처럼 다각면에 재주가 많은 사람도 결국 신은 아니었다. 그는 연구자였고 대단히 신앙심이 깊었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닌 지닌 재능이었다. 그것은 마치 제한된 사람만이 잡동사니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같았다.
파스텔은 프랑스의 맥주 산업을 도왔고 훌륭한 향조업자들도 그렇게 증언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프랑스 맥주를 독일 맥주와 대등하게 만들었다는 숭배자들의 주장이 솔직히 의심스럽다. 그런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진지하고 공평한 국제위원회에 제출하기를 바란다. 파스텔가 그렇게 자주 자신과 적중이 누가 옳은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밝혀달라고 요구했던 그런 위원회 말이다. 파스텔의 인생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살았던 엄숙한 은둔자의 삶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가 한 실험은 세균설의 반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되었다. 진실을 조용히 추구했다기보다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을 시장터로 끌어내기는 했지만 그가 한 실험이 훌륭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실험실은 세상의 희망과 상상력이 불을 붙였다. 그는 효모가 포도주로 만드는 방법을 두고 두 사람의 프랑스 자연주의자 프리미 트레킬과 논쟁을 벌였다. 프리미는 포도즙에서 알코올을 만드는 데 효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효모는 포도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무식하게 주장했다. 파스텔을 제외한 협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래, 프리미가 효모는 포도 안에서 저절로 생긴다고 말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실험을 해 보여주어야겠군. 파스텔은 수많은 둥근 플라스크에 포도즙을 반쯤 채웠다. 각각 그 플라스크 목을 백조의 목 모양으로 잡아들인 다음에 몇 분 동안 가열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거품이 생기거나 효모가 생기는 플라스크는 하나도 없었다. 발효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다음 파스텔은 포도밭으로 가서 잘 익은 포도를 몇 개 따와서 깨끗한 물과 가열한 깨끗한 털붓으로 그것들을 씻었다. 그가 씻은 물 한 방울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거기에는 당연히 둥근 효모가 있었다. 파스텔은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 10개를 꺼내서 플라스크의 측면에 독창적으로 유리관을 밀봉한 후 그것을 통해서 잘 익은 포도를 씻은 물을 한 방울씩 떠뜨렸다. 약 며칠이 되지 않아서 몇 개의 플라스크는 모두 발효가 잘 되어 분홍색 거품이 목까지 차올랐다. 조금 남은 씻은 물을 끓인 다음에 한 방울씩 다른 10개의 플라스크에 떨어뜨렸다. 며칠 뒤에 그가 외쳤다. 그래, 이 플라스크에서는 발효가 안 되었군. 포도를 세척한 물을 끓였기 때문에 효모가 죽은 거야. 이제 놀랄만한 실험을 해. 그 무식한 프레미에게 포도 안에는 효모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지. 그는 끝에 뾰족한 작은 유리관을 밀봉한 후에 그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효모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죽이기 위해서 오븐에서 고열로 처리했다. 그리고 그 유리관이 밀봉된 뾰족한 끝으로 조심스럽게 포도 껍질을 뚫고 포도알의 중간까지 밀어넣었다.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포도알 속에서 유리관의 끝을 부러뜨렸다. 포도액이 조금 유리관 안으로 들어갔고 파스텔은 노련한 솜씨로 그것을 포도즙이 든 백조 목 모양의 플라스크로 옮겼다. 며칠 뒤 그는 소리쳤다. 이것으로 프레미는 끝났습니다. 이 플라스크에서는 발효의 끼임새도 없습니다. 포도 안에는 효모가 없습니다. 이어서 포괄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가 좋아하던 일이었다. 미생물은 결코 포도 안이나 뇌나 혹은 건강한 동물의 체내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동물의 혈액이나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미생물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프레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아마도 이렇게 혼잣말로 속삭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곧 이 작은 실험이 가져올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파스텔은 질병을 쓸어버리는 환상적인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방금 영국의 외과 의사인 리스터로부터 존경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는 환자들을 안전하게 수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 많은 병원에서 10명 중 8명을 사망시키는 원인불명의 치명적인 감염을 피하는 수술 방법이었다. 리스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훌륭한 실험으로 부패의 세균설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저는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무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든버러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보면 정말
하실 것입니다. 혼자서 증기기관 만들기를 마친 소년처럼 파스텔은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그는 친구들 모두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고 자신의 논문에 인용했다. 심지어는 맥주에 관한 저서에도 넣어서 출판했다. 그리고는 이미 파스텔의 멋진 실험으로 뭉개진 불쌍한 프레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런데 그것은 비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칭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의 훌륭한 명예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론이 진실이라고 칭하며 이렇게 말을 끝냈다. 한마디로 말해 진실한 이론의 증표는 그것이 맺는 결실입니다. 발라르 선생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제 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로 그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프레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제 유럽 전체가 미생물에 열광했다. 파스텔은 자신이 미생물을 놀잇감에서 인류의 유용한 봉사자로 바꿨음을 알고 있었다. 미생물이 어쩌면 두려운 괴물이며 살인적인 약탈자, 인류 최악의 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도 그였다. 그는 프랑스의 주요 중요 시민이 되었고 심지어는 덴마크의 유명 양조업자까지도 작업장에 파스텔의 흉상을 갖다 놓았다. 그때 갑자기 클로드 버나드가 죽자 그의 친구 몇 명이 그의 미완성 연구를 출판했다. 포도가 발효되어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주제로 한 이 미완성 논문은 끔찍하게도 파스텔의 이론 전체를 무효로 만들었고 버나드는 1년의 이유를 들면서 논문을 끝맺었다. 파스텔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버나드가 이런 일을 하다니 대학에서 단짝이었고 언제나 자신의 일을 칭찬하던 그가 아니었던가. 번쩍이는 단추가 달린 푸른 코트를 입고 진짜 실험을 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던 거만한 의사들을 파스텔과 함께 비난하던 그였다. 그 의사들과 아둔한 자연주의자들이 나를 비난한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진실로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한 일의 진가를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버나드가 파스텔은 아마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파스텔은 비탄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그는 버나드의 논문 원본을 요구했고 받을 수 있었다. 파스텔은 열정적으로 연구했다. 버나드의 실험은 겨우 시작 단계였고 대강의 개요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버나드의 논문을 출판한 그의 친구들은 논문을 읽기 쉽게 만들려고 내용을 일부 바꿨음을 알고 그는 기뻐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학회 전체에 퍼진 소문과 프랑스의 유명 유력 인사들이 빠져버린 충격적인 공포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났다. 감히 자신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문을 출판한 버나드의 친구들도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야비하게도 무덤 속에서 응답하지 못하는 버나드까지 공격했다. 최악은 그가 소책자에서 버나드가 기억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한 것이었다. 심지어 철저한 과학자였던 버나드가 프랑스 문학에 너무 많이 심취해 신비적인 생각에 오염되었다는 주장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버나드가 마지막 실험을 할 때 앞을 볼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그가 노안으로 효모를 볼 수 없었다는데 걸고 내기를 하겠습니다. 파스텔은 소리쳤다. 파스텔은 야비하게도 이런 비난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버나드가 마지막 실험할 때 노망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로 이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성미급한 파스텔은 버나드의 무덤 위에서 벌쩍벌쩍 뛰었다. 마침내 그는 멋진 실험을 통해서 버나드에게 반론을 제기했다. 6주 만에 고층 빌딩을 짓는 미국인처럼 그는 목공소와 철물점으로 달려가 아주 크기가 큰 비싼 유리를 사서 그것으로 독창적인 이동식 온실을 만들도록 주문했다. 그의 저서들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플라스크와 힘겨거리고 가열하는 솜뭉치를 준비했다. 미치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파스텔은 이런 자질구레한 실험 기구들을 모아서 쥐라 산맥에 있는 옛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잡아 탔다. 그는 모든 문제와 다른 일들은 바람에 날려보내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발효 이론은 유효한가? 고향에 있는 자기 소유의 작은 포도밭에 간 파스텔은 서둘러서 유리로 만든 온실을 포도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들은 아주 꼭 맞게 만들어서 포도 덩굴을 외부의 공기로부터 차단했다. 지금은 한여름이다. 포도가 익기 훨씬 전이지 이때는 포도송이의 효모가 발견된 적이 없었어. 그는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공기 중의 효모가 포도송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조수들은 살균 소독한 솜뭉치로 온실 내의 포도송이 중의 일부를 쌌다. 그는 급하게 파리로 들어가서 포도가 익기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 그는 버나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일찍 고향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마침내 포도가 잘 익었다. 그는 온실의 포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포도 껍질에는 한 마리의 효모도 없었다. 봤을 때는 그 포도의 일부를 지득해서 주의 깊게 가열된 병 속에 넣었다. 반려 거품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가 온실 밖의 포도를 가지고 같은 실험했을 때 포도는 빠르게 발효되어 포도주가 되었다. 마침내 그는 아내와 함께 소음으로 쌓인 포도송이가 달린 등고를 모았다. 그것들을 학교로 가져가서 원하는 회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라고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는 효모를 넣지 않고는 아무도 포도주를 만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모두에게 버나드가 틀렸음을 알리려고 했다. 파스테르 부인은 파리로 가는 열차 안에서 포도송이를 싼 소음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들고 경직된 몸으로 앉아 있었다. 파리까지는 하루 종일 걸리는 여정이었다. 그 후에 파스테르는 다음 학교의 모임에서 포도 덩굴의 효모가 들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방역을 했는지 발표했다. 제가 이 실험을 할 당시에 고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에이커의 포도밭 중 한 채의 땅도 포도주로 만들지 못하는 땅이 없었다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제 온실 속의 땅이 포도주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땅을 유리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놀라운 초축으로 비약했다. 그의 예언은 나중에 실제로 실현된다. 말하자면 그는 갑자기 시를 썼고 그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죽은 친구 버나드와 야비하게 싸운 일을 잊게 만든다. 언젠가는 예방하는 방법이 쉬워져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끔찍한 황열의 무서운 면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 순간 뉴올리언스 활기찬 거리는 폐허로 변했다. 그는 사람들이 벌과 강변에서의 흑사병 얘기를 듣고 전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에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한편 독일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머리를 짧게 자른 젊고 완고한 프러시아 의사가 파스테르가 예견했던 바로 그 기적을 향한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진료 시간에 짬을 내어 쥐를 가지고 이상한 실험을 했다. 미생물을 다루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는데 어제 한 가지 종류의 세균만을 치고한다고 확신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파스테르가 훌륭한 재주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비록 파스테르가 가장 흥미로운 실험과 재미있는 논쟁의 문턱에 서 있기는 하지만은 여기서 잠시 파스테르를 떠나서 로베르트 코우에게로 가보자. 그는 여러 해 동안 파스테르 왕국의 화제였던 미생물들을 가지고 환상적이고 굉장한 중요한 일들을 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었다. 여기까지 파스테르